이번 시간은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이제 상권 활성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권은 상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공간적인 범위입니다. 정부의 정책 내지는 지자체의 정책 대상안이 상권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특정한 이제 점포를 기준으로 하면 그 점포에서 고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공간적인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지자체에서 쇠락해가는 상권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한 20년째 여러 가지 노력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또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이나 경향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활성화 이야기는 또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나왔고, 정보 시책들이 존재했지만 성공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권 활성화 내지는 도시 재생, 소상공인 지원을 정부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상권 내에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조직을 만드는 게 협동조합이 됐건 아니면 무슨 상가번영회가 됐건 아니면 다른 형태의 조직이 됐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조직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를테면은 당장 구청이나 지자체에다가 사업 관련된 제안을 하거나 이러려고 해도 주민제한제도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조직이 그 상권 활성화, 재활성화를 위한 각종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상점을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사업자인데, 소상공인인데, 가게를 경영하면서 상권 재생을 위한 업무까지 같이 하는 건 좀 힘들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상점은 원래 상점에 해야 하는 역할, 좋은 상품을 찾아서 공급하고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게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 공헌 때문에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정한 상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상인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가 없어진다면 사실 상권은 재생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조금 신청하고 사업계획서 내는 페이퍼워크를 몰두하는 상권이 어떻게 재생이 되겠습니까? 손님을 맞을 시간이 없는데. 네네. 그래서 상권 활성화의 목표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추진축이 되게 커지는 면이 있다 보니까 네. 공모 사업들, 보통 이제 통칭 공모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 지원하겠다 이렇게 내놓는 게 있는데 공모 사업만 이제 주구장창 몰입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중앙 부처들도 각 지자체에 대해서 공모 형태로 뭔가 사업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모 사업에서 유효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창의력을 끌어내기도 하는데, 문제는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이 중앙 행정부처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행정의 시각으로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걸다 보니까 민간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아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형태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공모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상권 자체의 자생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상권 활성화에 이제 여러 행위자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장 소외되어 있는 거는 그 지역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 근데 그렇긴 한데 좀 뜻밖의 얘기네요. 왜 소외되는 사람이 건물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공모 사업은 상인 이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면 이제 건물주들은 대부분 소외되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건물주가 왜 관여해야 되냐?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건물주가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상권 활성화의 수준은 활성화되지 않는 만큼의 상권이거든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상권이 활성화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건물주거든요. 그렇죠. 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죠. 예. 네. 그러면 건물주들이 관여하지 않는, 건물주들이 관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건물주들이 관여할 여지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권 활성화는 결국 부동산 가치가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의 상권화인 셈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는 사실 좀 이게 저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상공인 지원인 건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진부화돼서 생존하기 힘든 시장에서 도태되어 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공적 부조를 해주는 것에 상권 활성화라는 이름을 붙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지, 이거를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공적 부조다, 시장에서 도태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적 부조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적 부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굳이 뭐 공모를 시키고 뭐 종이를 뭘 사업계획서를 써서 내라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요건에 맞으면 지급하면 돼요. 뭐 이를테면 뭐 연 매출이 얼마 이하 내지는 뭐 연령이 어느 정도 됐다든지 하고 있는 업종이 진부화되고 있는 업종에 해당된다든지 그러면은 요건에 부합하면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상권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서 명목은 상권 활성화인데 실질은 공적 부조다. 그럼 서로 괴롭기만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적 부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 건물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착한 건물주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오는 문제점들이 그동안 누적돼 와서 몇몇 그 뭐 철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건물주는 수혜자, 그리고 건물주는 상대적으로 악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건물주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 요런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요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일 수 있거든요. 더 현실적인 문제는 건물주는 세금을 내지 않고 건물주는 부채가 없다는 가정이거든요. 네네. 건물주가 충분한 현금 흐름이 있다는 막연한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건물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네. 아니면 은퇴하셔서 사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월세를 낮춰달라는 얘기는 동업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건 수직 배분인 거지. 네네. 임대차 계약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수익이 늘어났을 때 그 증분만큼 임대료를 더 낼 거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거냐는 거죠. 그걸 강제할 거냐 지금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든 임대 비용을 낮춰달라는 임차인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질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투자인 건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배분하는 건지, 네네.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가고 나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 돈들이 대부분 임대료로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보면은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건물주의 승리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건물주의 포커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데 보통 이제 상권 활성화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2021년, 22년의 분위기는 건물주가 어떤 면에서는 그 함께 뭔가 노력해야 되는 주체로 보여지기보다는 배제시켜야 되는 존재처럼 이야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물주의 역할이 상권 활성화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건물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뭐 몇몇 지자체에서도 일종의 투자인 셈이죠. 사실은. 네. 일시적으로 뭐 임료를 낮춘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시도하거나 뭐 공시를 활용할 수 있는 거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점들이 있고요. 또 아까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 돌고 돌아 임대료로 다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 정부에서는 세금부터 걷지 말아야죠. 보조금 가지고 체납되어 있는 사회보험료 내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좀 보거든요, 사실. 그러면 체납돼가지고 통장 압류되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그걸 사회보험료거든요, 다.
건보료 못 내고 네네. 건보료 못 내서 병원도 못 다니는데 그러면 그것부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진정한 승리자는 사실 정부일 수도 있거든요. 그 임대료의 상당 부분은 결국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정부의 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보험료 같은 걸 납부 유예를 소상공인들한테 해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네. 뭐 국세 정도만 좀 더 납부 유예 정도 주는 걸로.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하면 좀 표현이 좀 되게 안 좋은 표현일 수 있는데 왜 제가 재밌다고 말씀드리냐면 코로나 시즌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네. 정보 용역도 하고.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 수준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업들이 정부에서 내놓는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냈는데 국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용역 참여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기업들이 항의를 한 거죠. 아니 납부 유예를 해줬는데 왜 이게 체납이 되느냐? 세금 안 낸 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왼쪽 손으로는 뭔가를 주고 오른쪽 손으로 받아낼 거 다 받아내는 식으로 되어버리니 이 앞뒤 안 맞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주한테는 뭐 임대료를 내려라. 네. 임대료를 낸 만큼 세액을 감면해주겠다. 그거는 사실 매우 적은 부분이거든요. 전액을 뭐 어떻게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소득이 전부인 경우에는 넌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굶어 죽어라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아니면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빚이 있으니까 건물을 뺏겨라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좀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건물주가 상권 활성화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물주에게 어떤 시각이 필요한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뭐 건물주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사업 방향 자체가 보조금 지급형 공모사업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실 건물주한테 사업계획서를 내서 보조금을 줄 수는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네네.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은 건물주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 건물주한테 그러면 당신의 건물에 어떤 업종을 입주시켜서 상권을 활성화 하실래요?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내지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건물의 익스테리어를 어떻게 바꿔서, 외관을 어떻게 바꿔서 우리 상권을 활성화하시렵니까? 그럼 제가 돈을 드릴게요. 같은 것들도 약간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 개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상권 전체의 구성원들의 니즈를 모아야 되는 거죠, 수요를. 막연히 이제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좀 깎아라. 내지는 뭐 네 빈 공실이 있으면 공짜로 쓰게 해달라. 이런 차원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 상권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상인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 지역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건물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조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인이나 상점이 일종의 부동산 컨텐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존재가 건물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셈이죠. 네. 건물주가 빠진 상태에서 상인들에게 하는 활성화 사업은 본질적으로 보조금 지급 사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윤 편집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을 안 하고 페이퍼워크를 하는 데 집중하게 돼요. 보조금에. 네네.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상권 내에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 그리고 상권 재생을 위한 각종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이를테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집을 올리진 않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 그만두고. 네네. 그거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만약 상권 활성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 그런 형태의 의미인 거고, 그런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할 때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분담할 수 있는 주체 중에 하나가 건물주인 셈이죠. 네네. 자, 그동안은 임대료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만 건물주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에 의해서 특정 점포, 즉 뭐 앵커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그 앵커스토어에 대한 임대료가 급상승한다든가 그 일대 상권의 임대료가 상승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처음에 앵커스토어를 만들었던 상인들이 떠나가게 된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소 부정적인 쪽으로만 보아왔는데, 그러니까 상권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상권의 하드웨어를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건물주를 하나의 파트너로 본다는 것은 조금 기존의 생각보다 좀 더 한 발 앞서가는 생각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 장기적으로는 뭐 좀 그런 형태로 가야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지금 민간 영역에서의 참여 주체로서 건물주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광역으로 놓고 본다면 해당 지자체, 활성화돼야 되는 상권이 속해 있는 지자체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자체는 건물주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 입주해 있는 상권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처럼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목표로 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지자체도 상권이 활성화되면,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수준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지자체도 수익을 얻게 되거든요. 소위 세수, 지방세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뭐 주민세도 그렇고요. 대표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상권이 활성화되면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고용과 자영업이 가능해지거든요. 네네. 꾸준히. 네. 그렇게 되면 복지 지출 수가 줍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그 지역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복지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야말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면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뭐 지금 개축하는 수요가 늘면서 네네. 거기에서도 또 부동산 가치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창출되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지자체가 가지는 수익이죠. 그러니까 세수는 늘어나고 세출은 줄어드는 효과.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일종의 부조 사업이라는 지금까지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부조 사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매우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조 사업. 네네. 무슨 사업 계획서를 내놔야 되는,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허락받아야 되는 부조 사업일 뿐이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결국은 수익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수익을 생각해야 행위가 바뀌거든요. 네네. 정책 목표랑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정책 수단들도 좀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합니다. 혹시 해외 사례 중에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외국 사례로는 미국이랑 캐나다 같은데 이제 그 중심시가지 활성화 조직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비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활성화한 부동산에서 생기는 이제 조세 수익의 상승분을 활동 자금으로 확보를 해요. 써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공보수 비슷한 거죠. 네네. 이게 계약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네네. 이런 자금 조달 구조를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 중심시가지가 활성화되는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수준으로 달라지는 거냐면, 이제 임료가 상승을 하고 부동산 가치가 늘어나고, 결정적으로는 지자체가 걷는 조세 수익이 상승하는 만큼 상승하는 수준으로 상권 활성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재래시장이든 뭐 골목상권 활성화든 세금 투입해서 거기서 조세 수입이 늘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연명형 내지는 사실은 부조인 겁니다, 이게. 보조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찾아서 참고할 만하지 않겠나. 전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이제 공모사업 위주의 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말을 좀 바꾸면은 지자체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투자형으로 전환해야 된다. 뭐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네네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돼서 일종의 네.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그만큼의 세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더 기획할 필요가 있다. 위탁을 준다 그래도
돈을 내가 일일이 다니면서 국가지자체가 사용하기 어려우니 예산을 대신 써줄 사람을 구합니다가 아니라 리워드를 위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네네. 리워드가 목표인 사람을 생겨야 되는 거죠. 네. 조금 말을 바꾸면 소상공인 복지 예산은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들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사업이 번창하게 하는 데에는 그런 복지형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조라는 표현을 강하게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과 뭐 이런 데서들 다들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복지과 일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거는 좀 그 과를 폐과하지 않는 한, 없애버리지 않는 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럼 부서를 나눌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복지과의 공무원이 더 늘어나든가.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네. 자, 이렇게 좀 뭔가 수익성이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제로도 뭐 그렇기는 한데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는 영역에선 시장의 논리가 적용돼야 되거든요. 경제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는 시장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시장의 영역에 비시장적인 요소가 많이 관여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교란되고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 참여자로서의 성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에서. 지금 이제 현재 상권 활성화 사업 대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해외 사례가 됐건 뭐 다른 지자체나 뭐 정부에서 제시하는 사례가 됐건을 모방해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설계하고 그 정책 설계의 요소에 맞춰서 상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어떤 그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상권 활성화의 보조금을 사용하는 게 많이 일반화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상권 활성화의 보조금을 사용하는 게 수익을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소모되는 비용으로 인식이 된다면 이건 더 이상 시장의 영역이 아니게 되거든요. 시장의 영역이 아닌 수단을 가지고 시장의 영역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윤 편집장님도 우리가 시장의 상권 활성화 예산 투입을 해서 세수가 늘어난 적이 있냐 그런 건 잘 못 봤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굳이 세수가 늘지는 않더라도 보조금에 의존하는 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건 상권 활성화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좀 시장 친화적이고 시장의 원리에 맞는 그런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심화되니까 좀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로컬노믹스가 계속 거시적인, 그러니까 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느끼는 게 기존의 로컬에 대한 이야기들과는 좀 많이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로컬은 로컬 낭만론에 좀 사로잡혀 있었다면 로컬노믹스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정말 로컬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참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점점점 재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보면은 지역가치 창업자, 즉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에 69억의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로컬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육성해서 좋은 로컬 상권들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뭐랄까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되는 앵커스토어 또 상권에 대해서 정부가 앞에서 주도해서 이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잘 밀어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기획을 해야 된다면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말 정책 집단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앵커스토어 중심의 정책은 플레이어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더 통큰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로컬노믹스 2월호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김영준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라이프 윤주식 편집장이었습니다. 예, 김영중이었습니다.